입니다. 자, 12월 19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KBS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죠.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태원 참사 49제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지금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정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예,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 날을 맞아서 오전에는 대한불교 조계정, 오후에는 시민사회단체 주재로 49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 오전에는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앞에 특별 무대를 마련했고요. 네. 유족들이 동의한 희생자 영정 67위와 위패 78위를 모시고 전통 불교 의식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네. 유가족 150여 명, 스님, 일반 시도 6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장소 인근이죠. 그 인근에 마련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광장에서 희생자 추모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49제가 열린 이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중소 소상공인 판촉 행사 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개막식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버튼을 누르고 또 행사장을 구경하는 중 술잔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49제를 외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모경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 현장에 정부 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통령도 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면서 12구 참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류호정 정의당 대변인은 사람됨을 잊은 정치가 기막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희생자들의 부모, 가족, 친구, 애인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는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행사에 참갔잖아요. 네. 대통령 부부가 웃는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한박 웃음에 어질하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김기현 의원이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유가족을 앞세워 인면수심 정쟁 장사를 계속할 모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대통령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예전에 찾은 점 그리고 네. 종교마다 추모식에 참석해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임 정부의 사례도 들었는데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수의 날 기념식을 모른 척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 연평해전 연결식 날 월드컵을 보러 일본으로 날아갔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49제 참석 여부까지는 일정이 있는 것이니까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날에 이제 공개 행보를 웃는 얼굴로 했다는 부분에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지금 비정하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일단 공개 행보는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 행보를 함에 있어서
그 지금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안국역이랑 사실 뭐 용산 뭐 집무실이나 관저 그리고 추모식이 열린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행사를 하고 사실상 동선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냥 인사 한 말씀 하셔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정 뭐 이동 일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대통령은 국가에 있어서 최고 고위 공직자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이 참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서 또 내는 전달할 수 있다. 것도 이제 한 가지 예. 방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과는 뭐 지금 나온 것들이 없거든요. 당일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웃는 얼굴로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아직도 많은 유족분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신경 무공감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몇 년 지난 것도 아닌 49제였죠. 네. 정말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내놔도 모자랄 판인데 굳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근 행사에 가서 웃는 모습 보이고 술잔을 사고 이래야 되는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그랬다면 비정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참을 했어요. 국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는 부처 장관이 지금 국민 158명이 사망했던 어떤 참사에 대한 위령제라든가 49제 이렇게 외면하고 갈 일인가 굉장히 좀 아쉽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49제 추모제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뭐 예산안 통과 문제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렇죠. 있고 네.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수본도 꾸려져 네.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결과가 나오진 국민들이 않았죠. 만족할 네. 만한 아니면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국민들 그리고 유족들은 한 번만 대통령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주면서 왜 유족들의 입장은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49제 추모제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유족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나아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좀 추스려주고 보듬어주고 하셨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야의 입장이 정말 너무나 첨예하게 달라서 이제 앞서 김기현 의원의 SNS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그 다른 정부에서의 행위라 그럴까요? 행동들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도리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는지. 근데 이 49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참사로 떠난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돌아보고 아픔을 통감하고 이런 자리인데 네. 굳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날 해야 됐을까 굉장히 아쉽고요. 또 여당 중진의 이런 발언이 과연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이 되는 말인가요? 저는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이 자꾸 여당에서 나올까? 네. 여당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보는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내 지지층이라든가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정부를 감싸는 발언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여당에서 오히려 하고 오히려 이런 식일수록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편에 서는 노력을 해야지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선거를 앞둔 정략적 발언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건 야건 간에 서로가 과거에 당신 쪽은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예.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 정권에서도 뭐 과거에 뭐 장관은 어땠느니 아니면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
야당은 이랬다. 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권은 이랬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 아니면은 자신이 좀 더 잘했으면 될 일들을 과거에 상대 측이 안 했다라는 이유, 상대방도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못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핀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실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잘못을 했건 간에 지금 내가 잘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지지도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계속 이렇게 들춰내면서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못도 덮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여당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죠. 또 곧 여당 대표의 그 선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실과 좀 같은 기조로 가야 좀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여당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실에도 입장 정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고 공감할 수 있는 발언으로 좀 교통정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면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내년이면 어쨌든 횟수로는 2년 차를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연말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꾸 전 정부와 비교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전 정부가 심판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잘하겠다고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국가적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는 것이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지 옛날 일을 끌어다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 참사 해결과 대안 마련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 좀 돌아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가 전 정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정치적인 것과 또 다르게 집권 여당이 풀어야 될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당이 오히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정당화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역사평가는 사실 앞서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평가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치라는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지만 정치라는 거는 또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민들의 지금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원인 규명,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자들을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립된 기조라고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법의 위반 소지가 발견이 되면은 책임자를 이제 처벌하고 나머지 규제라든지 제반 정책들을 재정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발 방지책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원인 규명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원인 규명을 할 부분이 있고 또 정부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의 공감 그리고 국민들을 보듬어야 할 정치적인 책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단체 아니면 집단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치로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결합해서 나아가야 되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는? 저는 정치가 행정이건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창원시의 김민아 의원이
자식 팔아 장사한다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막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참 하지 말아야 돼 못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뭐 국회 윤리특위로 가냐 당 차원에서 제소하냐 뭐 이런 것은 이제 사후적인 거고 네. 처음부터 이런 걸 안 하는 것이 최소한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좀 상식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생중계하는 회의에도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인 장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파면이나 해임을 계속 요구한 장관을 네.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라도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멈추고 유가족들의 요구 정부 여당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어떤 행동의 변화, 뭐 정책의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죠. 임신 중전약,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임신 중전약 국내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 어떤 반응들이 국민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관련 내용을 조 변호사님께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형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2020년 말까지 입법 개정을 하라라고 주문을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임신 중지 의약품 거래라든지 아니면 임신 중절 수술과 같은 것들은 여전히 불법이나 아니면 모호한 경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올해 6월에 이 미프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산 유도제인데 이것을 네네.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제 미프진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 국내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현대약품이 국내에 도입을 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7월 달에 임신 중절 의약품 미프진, 그러니까 국내 제품명은 미프지 미소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의 수입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을 이제 작년 7월에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12월 15일, 지난 15일 날 자진 취하를 하면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허가 심사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식약처는 이제 신약 심사 기준에 따라서 미프지 미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품질 자료 등을 이제 검토를 하다가 현대약품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미흡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 보완을 요청을 해서 현대약품이 이 자료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출 기한을 2회 연장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일부 자료가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품목 허가 신청을 현대약품이 자진 취하했다고 식약처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약처가 현대약품 측에다가 요구한 구체적인 자료 보완 사유에 대해서는 네. 업체의 개별 품목과 관련된 정보라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완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이 최대 2회까지만 가능을 하는데요. 이때 네. 해당 업체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이제 법정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데 이 기간이 너무 이제 늘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약품 측에서는 자진 철회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내 여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선고를 하고 이 이후에 부분에 지금 대해서 뭐 계속 구체적인 입법이 그렇죠.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네. 그 식약처에서 이제 미프진이라는 임신 중절 약품을 도입하겠다, 심사하겠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약품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료 준비를 하다가 그 포기를 한 도입이 상태군요. 어떻게 무산이 돼버리니까 이제 여러 단체에서는 여성들의 건강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근원적으로 문제를 찾아 들어가자면 이제 2019년에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그러면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 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민 동의 청원을 해가지고 국회에 된 내용도 지금 식약처에서 이것을 허가 신청을 시간을 계속 끌다가 결국은 이 회사에서 자진 취하하는 형태로 지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일단은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계속 못하게 하면 아무도 이 미프진을 그럼 먹지 못하냐. 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불법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불법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하거나 예. 혹은 심지어 미프진이라고 알려진 가짜 약을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 약을 필요로 하는지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시듯이 대체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럼 식약처에서 대안을 내라는 겁니다. 네. 대안을 현실적으로 내라.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으니 그럼 다른 대안을 내야지 계속 심사만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정부의 입장인가라고 묻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저는 식약처가 어떻게 보면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자료 보완 제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룬다는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앞단에서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상 식약처에서 이 약품을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예. 이 약을 누가 그러니까 과연 이게 약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필요한 문제인 건지 약국에서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이건 누가 왜냐하면 결정을 하는 이것은 건가요? 법으로 일단 규정이 돼야 되고 예.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처에서도 먼저 움직이다 보면은 나중에 만들어진 법과 충돌이 될 위험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현재 우리가 낙태죄가 형법에서는 없어졌지만 예. 여전히 모자보건법에 보면은 임신 중절에 관한 기준이 있고요. 예. 그 기준에는 뭐 임신 몇 주까지 어떠한 사유 5가지 정도의 사유에 의해서만 지금 임신 중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연 법은 바뀌지 지금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개정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약만 들여온다고 해서 과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잠재워질지가 사실상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회에다가 헌법재판소가 말했잖아요. 2020년 12월 말까지 입법 개정하라고.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차적으로 입법부에다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 미프진이라는 약물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 약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상 예. 우리보다 더욱더 엄격한 약품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예. 캐나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약품 성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20년 넘게 30년 넘게 임상이 유통이 끝난 되고 건가요? 임상이 예. 끝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고요. 국제보건기구나 이런 곳에서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식약처에서 심사를 늦는 것만 우리가 왜 이럴까라고 보지 말고요. 입법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더 그렇군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스픽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지금 국내 제약사의 유산 유도제 도입이 무산됐다는 소식 지금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지금 법을 일단 대체 입법을 안 했기 때문에 형법에서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에는 일부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해외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는 해외에서조차도 지금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약제를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까지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조금 더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낙태죄는 없어졌죠. 네. 그런데 낙태가 무제한적으로 지금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낙태를 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모자보건법에 여전히 과거랑 똑같은 상태로 존재를 남아있고. 합니다. 예.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임신 몇 주 이내에만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특히 산부인과를 우리가 가잖아요. 산부인과를 가서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지금 어려울 뿐더러 낙태죄는 폐지가 되었지만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문의를 하면 산부인과에서 이런 기준들이 아직도 모호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꺼리는 일들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약품과 관련해서도 수술이 아닌 약품으로도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미프진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여성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합하는 약품을 도입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약품 자체의 어떤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게 식약처가 사실상 관여하는 거죠. 그때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임상 실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이 약품을 통과시켰다라고 해도 입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낙태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예. 약품은 도입이 되었지만 약품을 누구에 의해서 처방을 받아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네. 이 약품을 관리를 하고 약품의 복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실무적으로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하면 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책임을 다 질 그렇죠. 것이 개인이 질 두렵기 수가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변호사님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리 다른 관점을 의견. 네. 해보면은요. 물론 입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돌아본다면 그렇죠. 2019년 4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로 미프진 얘기는 사실 그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예. 국민들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미프질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 과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해결해 달라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정부 부처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미프진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해가 2005년입니다. 이게 이미 지금 논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1988년, 중국에서 1989년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 해서 지금 뭐 60개국에서 70개국 이상이 이미 사용하고 합법화된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일부 약사회나 이런 데서 이게 굉장히 어떤 안전성에 논쟁이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식약처가 이렇게 하다 보니 약간의 의혹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네요. 드네요.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안정성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성분이에요. 네.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예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정성에 대해서 굳이 또 다르게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의심을 할 필요는 계속해 볼 없다. 필요는 저는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약처가 이것을 계속 자료 보완 요청이라든지 좀 심사를 더디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국내에 유통이 된다라고 해도 의사가
처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약국에서 그냥 그렇군요.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네.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여러 가지 혼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네.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정 교수님 끝으로. 용어를 하나만 언론별로 좀 다르게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임신 중절 이런 용어를 요즘 잘 안 쓰고요. 그렇죠. 임신 중지 이런 임신 표현을 중지. 씁니다. 예.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요거를 순화를 해서 먹는 임시 중지약 미프진이라고 한다는 그리고 것도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법과 제도 지침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요. 그렇죠. 힘들고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여성들 가정이 건강. 소외받을 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법부에서 좀 빨리 해결을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스픽 오늘 좋은 면에서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